예드바도입니다. 파이널 1차전은 진흙탕 싸움 끝에 뉴욕 닉스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제일런 브런슨의 클러치 퍼포먼스도 인상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뉴욕의 수비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어떤 전략을 들고 왔는지 살펴보면서 2차전 양상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수비는 웬반야마가 결국 타운스를 막으면서 컨퍼런스 파이널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타운스가 탑에서 3점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웬반야마가 골밑을 틀어막는 수비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신 컨퍼런스 파이널 때 SGA를 잘 막아냈던 스테판 캐슬이 제일런 브런슨을 마킹하면서 최고의 수비수 2명을 뉴욕의 최고의 공격수 2명에게 붙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웬반야마가 밖으로 끌려 나왔기 때문에 뉴욕 닉스는 타우스를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제일런 브런슨은 스크린 액션을 통해서 캐슬을 떼어놓은 후에 본인의 득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위치에 이미 익숙한 샌안토니오 선수들이고요. 아무래도 SGA를 경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브런슨에게 쉽게 당해주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반에만 야투를 15개 중에 5개 넣으면서 브런슨은 1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무릎 충돌도 있었고요. 발목에 충격이 가해진 아찔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제일런 브런슨은 코트에 계속 남을 수 있었어요. 브런슨 이외의 선수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사이즈를 이용한 카렌서니 타운스가 가장 전반에 돋보였습니다. 사실상 웬반야마 정도가 아니면 돌파하는 타운스를 막기란 샌안토니오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뉴욕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의 수비는 제일런 브런슨을 줄리안 샴페니 쪽에 숨겨두고 아누노비가 팍스를 막으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팍스의 핸들링이 샌안토니오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미칼 브리지스보다 좀 더 피지컬적인 우위로 압박이 가능한 오지 아누노비를 매칭시킨 것 같아요. 실제로 디어런 팍스가 이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야투가 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KCD 때도 솔직히 7차전 말고는 야투가 좋았던 경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팍스야 항상 못했다 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웬반야마와 스테판 캐슬 방면 수비였습니다. 빅터 웬반야마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스테판 캐슬은 조시 하트가 맡고 있었는데요. 카렌서니 타운스는 미네소타 시절에 니콜라 요키치를 전담 수비한 경험이 있고 조시 하트가 워낙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라 둘 다 피지컬한 수비는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웬반야마와 캐슬은 골밑에서 가장 강한 두 선수이다 보니까 돌파를 시도할 때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헬프 수비를 가는 장면이 이어졌고요. 덕분에 두 선수 모두 이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무리한 돌파나 혹은 터프한 점퍼 시도로 공격을 여럿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워낙 피지컬이 사기적인 선수인 만큼 뉴욕이 많은 파울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시 하트가 전반에만 3개의 파울을 빠르게 정립하면서 살짝 파울 트러블이 있을 뻔했고요. 이렇게 팀의 스타들이 고전할 때 딜런 하퍼가 벤치타임에서 활약한 것이 세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안거리였다고 생각을 하네요. 숨막히는 수비 대결 끝에 전반 스코어는 55대 48로 샌안토니오의 7점차 리드였습니다. 골밑을 틀어막는 수비 기조 때문에 외곽에서 생긴 찬스를 누가 더 잘 해결하냐 싸움이었는데 거기에서 줄리안 샴페니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전반전에만 3점을 6개 던져서 5개를 넣어주면서 뉴욕의 수비에 카운터를 날려주는 듯한 활약이었네요.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가 탑에 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반야마가 골밑 수비에 도움을 가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웬반야마를 스위치를 통해 코너와 골밑 사이의 위치를 계속해서 사수하기로 샌안토니오가 결정을 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의 경우 조시 하트, 벤치에서는 마일스 맥브라이드나 랜드리 샤맥 같은 선수들을 웬반야마가 맡게 된 것이죠. 골밑에 웬반야마가 서있기 시작하자 뉴욕의 공격은 급격히 풀리지 않기 시작했고요. 점수는 63대 50으로 샌안토니오 쪽으로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웬비가 벤치로 향한 사이에 골밑을 공략한 카렌서니 타운스의 활약과 조시 하트가 본인이 직접 탑으로 끌어오는 그런 전략적인 변경점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리드폭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조한 슛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샌안토니오는 더욱 과감하게 골밑을 파고들고 있었는데요. 4쿼터에만 7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줬어요. 특히 빅터 웬반야마가 어느 정도 골밑 존재감을 회복하면서 샌안토니오는 9대0 런을 달리면서 95대 94 1점차 리드를 사수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은 데에는 조시 하트가 후반전에만 10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그 샌안토니오의 에너지 레벨을 매칭한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결국 치열했던 이 게임의 클러치 상황은 스타들의 퍼포먼스가 그 희비를 가르게 됩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공격 리바운드를 살려주는 자신의 3점 슛에 이어서
아이솔레이션에 이은 환상적인 슛을 보여준 반면 Underneath, puts it up, puts it in. Jalen Brunson does it again. It's a 6-point lead with 30. 디에런 팍스는 끝까지 저조한 야투율, 그리고 웬반야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를 저지르게 되면서 경기는 뉴욕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전을 준비하는 양 팀의 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뉴욕은 카렌서니 타운스가 공수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켈든 존슨과 해리슨 반즈가 타운스를 수비했을 때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의 활약을 해낸 것이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챗 홈그랜이 만약 타운스만큼의 이런 적극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경기였습니다. 상대 홈에서 경기를 딴 만큼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제 2차전을 준비할 뉴욕 닉스인데요. 샌안토니오가 앞으로 다양한 펀치를 날릴 텐데 거기에 받아치면서 계속해서 웬반야마와 캐슬의 골밑 진입을 저지하는 수비 기조를 유지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수비보다 공격에서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코트에서 직접 웬비가 디시전을 내리면서 수비하는 구도는 사실 여러 번 경험했을 거고 웬반야마를 끌어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뉴욕의 공격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경기 내내 디에런 팍스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딜런 하퍼를 클러치에 기용하지 않은 것은 살짝 샌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에런 팍스가 발목 부상에서 돌아온 만큼 야투율은 계속해서 저조한 상황인데요. 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때문에 사실 1번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미치 존슨 감독이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웬반야마에게 뭔가 오프볼 스크린 액션을 통해서 미스매치나 혹은 골밑으로 컷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1차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팍스의 플레이메이킹 강점을 살려서 웬반야마에게 활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웬반야마를 오프볼로 활용하는 움직임 역시 후반에 사용해봤지만 뉴욕이 잘 수비해내는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색다른 펀치를 준비해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샌안토니오의 공격 루트를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만약 1차전에선 별로였던 웬반야마의 점프슛까지 잘 들어간다면 사실 오히려 2차전은 어느 정도 손쉬운 승리를 좀 노려볼 수도 있을 샌안토니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웬반야마의 점프슛이 들어가는 순간 뉴욕이 손쓸 수 있는 바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NBA 파이널 1차전 리뷰와 2차전 프리뷰를 짧게 해봤는데요. 앞으로 매 경기 리뷰를 들고 올 예정이니까요. 구독해주시고 같이 파이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번데였습니다.